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모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 라는 제목을 할 것이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문헌정보학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얘기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한 몇 번에 걸쳐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하는 일들이 뭐지를 좀 구획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어떤 사례, 어떤 일을 하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랬었구나, 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무차 사설을 서비스 디자이너로 소개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억지로 우리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자! 라고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지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많이 다르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책을 모아놓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안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분류, 목록, 배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른 물건들은 덩치도 있고 그 기능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하는지를 잘 압니다. 자기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집의 예를 들어보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고 다음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필요한 도구들, 필요한 재료들, 모든 것들이 다 눈에 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처음 집을 사서도 그렇고 처음 방에 들어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분류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건 어떤 목적을 이렇게 했고 어떤 기능에 사용할 것이고 이것과 이것의 연동은 어떻게 돼 있어, 소위 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동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얘기하고 내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게 책이라는 것은 부피도 별로 나가지도 않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외형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제목이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출판사가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 다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구획 정리를 해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쭉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밥을 해먹기 위해서 밥통을 찾아내고 쌀을 찾아내고 씻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하는 순서를 다 머리에 그리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겠죠. 우리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얘기하면서 토기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이 구석기 시대 토기는 끝이 뾰족했대. 아니, 끝이 뾰족하면 쓰기 힘들 텐데 어떻게 그런 걸 썼지? 어린 마음에 쭉 그랬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쉽고 물고기 잡기도 쉽고,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는 거죠. 바닷가 근처에 전부 모래다 보니까 바람에 별로 날아가지 않게 걸어서 빼죽하면서 콕콕 심어두면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필요에 의해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능을 쓰고 그렇게 동선을 개발하고 위치를 잡고 하는구나. 조개폐총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고, 마찬가지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지으면 책을 1단성이 비효율적이니까 2단, 3단, 4단, 사람 키보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 키에 적정하게 맞춰서 한 6단, 5단, 7단 이렇게 쌓아가면서 책을 배열했고, 책 배열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콜럼바를 달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크게 분류 체계를 개발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 문헌정보학이 시작할 무렵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이 만들어졌고, 문헌정보학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대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뭘 처음 보고 여기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오랜 시간에 경험이 쌓이고 오랜 시간에 자기 습관이 묻어나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배울 때는 이건 이런 거야. 우리가 창의성을 말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근데 살다 보면 규칙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규칙을 만들지만 누가 정해진 규칙대로 살다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능화되어 가는 거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찰입니다. 이음절을 관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가,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출판되어졌는지,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구입하는 책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배열하는 방법의 뎁스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근데 그것을 간과한 채 우리는 분류표, 목록, 규칙, 배열, 방법, 도서관 설계, 모양, 체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표준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 효용성을 높여주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을 증진시키니까. 초기의 도서관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서도 굉장히 전문 사서를 데려다 써야 했습니다. 그 많은 책을 분류를 해야 했으니까. 정해진 분류표도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분류표를 만들었을 것이고 주변의 도서관들은 100개 다 썼겠죠. 그러나 이 넓은 지역에서 도서관들이 똑같은 분류표를 쓰긴 힘들었고 나름대로 자기 분류표를 썼습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가장 잘 최적화되었다고 할까? 그렇게 썼던 분류표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괜찮은, 꽤 쓸만한 분류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급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분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표도 점점 세분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외 조항이 나오기 시작하고 절차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규칙이 단순해지지 않죠. 모든 법률, 규정들을 보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럼 이 케이스는 예전부터 몰랐을까? 상상을 하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개발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인 방법을 찾지만 그 경우라는 것이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자연이 바뀌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기술이 진화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관심도 바뀌고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것들의 융합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분류표에도 많은 변화가 따릅니다. 그 분류표 하나하나 기능을 익히는 것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문헌정보가 기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60년대, 1960년대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죠. 데이터 처리 능력이 훨씬 뛰어난 컴퓨터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통한 처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분류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변화는 검색 쪽의 변화죠. 우리가 그렇게 분류에 넣었는데 우리가 찾는 것들은 키워드를 검색한다든가 주제명을 갖고 검색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보강되어지면서 이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죠. 분류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반감되기 시작합니다. 목록 규칙도 점점 의미를 상실해갑니다. 왜?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타이틀, 저자 이런 몇몇 정보를 보여주니까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제한적이지만 명확하고 가장 필요한 정보만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발하고 표현을 개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만드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책 표지도 드러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목차들도 다 드러나게끔 만들다 보니까 목록 규칙도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분류 자체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시작했고 배열도 요즘 RFID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 스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굳이 정확한 위치를 갖지 않아도 로봇이 찾아다 줬는 시대까지 가면서 중요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지고 전산화되어지면서 사서의 역할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나마 사람들을 대했던 일들조차도 지식의 한계, 자기적으로 표현하면 지식의 한계인 것이고 바르게 표현하면 자기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기능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졌습니다. 책을 반납하면 자동 반납 켜져서 반납하고 책을 대출받을 때도 RFID를 읽으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얹어놓기면 지가 알아서 하니까 굳이 사서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 상대편이 사서인지조차도 자신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도서관을 누가 운영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기계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굳이 사람이 운영할 필요 있을까? 이미 식당도 키오스크가 들어서면서 면대면 서비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면대면 서비스는 사라졌는데 키오스크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헌정보의 가장 큰 지금 취약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기계화되어지고 발전하면서 무인도서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인간이, 사서가 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개발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무엇을 가져다 줘야 저 이용자가 좋아할까? 그럼 저 이용자의 생각은 어떻게 읽어드리지? 그걸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데이터화시켜서 과학적으로 내가 그걸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점은 서비스에 맞춰져 있고 이용자의 편익에 맞춰져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과학의 가장 핵심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편, 고객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할 거면 내가 물건 만들었으니까 와서 사가. 명성이 있으면 그러겠죠. 명성이 없으면 브랜드 가치를 띄워야 할 것이고 자기 물건에 대한 기능을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광고를 하고 드러내주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약간 서로 밀고 당기는 작업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겠죠. 근데 사서는 이미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원가 절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차원에서 사서를 기능화시키고 기계화시켜가면서 도서관이 삭막해지는 거죠. 제가 가끔 도서관에 가면 이거는 따뜻하다 보다는 삭막하다. 와서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 책 읽거나 도서관 책을 대출 반납받거나 휴게공 가서 쉬거나 그 외에는 진짜 어떤 인간미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삭막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저 사람이 사서일까? 사서는 처음 뒷방에 모여서 뭘 할까요? 행정 처리를 하고 있겠죠. 도서관도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 비용도 발생하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쪽 사서의 전문성 분야가 비중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저쪽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시 되짚어서 우리의 본래 의도를 찾아야 할 텐데 본래 의도가 뭐지? 분류 목록이야. 아니요. 분류 목록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이용자의 고객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책은 어떻게 가져다 주냐, 어떻게 배열하고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분류 목록이야가 아니라 분류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요즘 큐레이션 방법은 분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신청을 합니다. 이 책 사주시오. 그 2, 3주 지나면 책이 왔다고 와서 빌려보라고 합니다. 근데 책을 사는 과정을 제가 직접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상상컨대 책을 사달라고 하면 민원이죠. 접수되면 쌓아놨다가 일정 양이 되면은 발주를 해서 책이 들어오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을 사달라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의무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책을 사주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장치도 필요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가동해서 이번 주 또는 이번 열흘 안에 들어왔던 책이 목록이 주문량이 신청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거를 좀 심사를 해서 어떤 책을 사주고 어떤 책을 사주지 말까 규정이 필요하겠죠. 규정을 만들려면 그래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책을 사고 왜 책을 사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까요? 지가 알아서 움직일까요? 자연적으로? 그렇진 않죠. 사서의 본연의 업무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도 그 기준을 알고 심사위원도 기준을 알고 사든 그 기준에 대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집어넣고 하면서 책들을 흔히 99%를 사주는 한이 있어도 심사라는 과정에 심사 정도가 정해지고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범주를 나눠서 체크만 해주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앞으로 읽을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에 가졌던 분류책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묶어내는 작업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이고 그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작업이 사서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효율성을 담보하긴 하지만 이용자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조직이 이것이 굳이 도서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당연히 기록 관리도 포함된 얘기죠. 문서가 어떻게 생겨야지? 를 포함해서 문서를 어떤 경로로 서로 추인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을 원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조직 속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자리에 갖다 대도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아 이게 이래서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고 그 개선의 여지를 통해서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위치를 정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서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서비스 디자이너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